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연필투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요즘 제가 방송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평론가 패널이 있습니다. 방송 앵커 출신이기도 하는데 말씀을 좀 재밌게 하고 공감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윤석열은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공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국정 성과가 가려져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실상은 어떻느냐?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오히려 가려져 있다. 만약에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이 이슈의 중심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오히려 윤석열의 무능과 실정,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특히 외교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경제 분야에서의 무능과 실정이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이슈가 될 텐데, 김건희 명태균의 그런 게이트가 그런 윤석열 정권의 그 실정과 무능을 오히려 가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이다, 공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방법이, 하나는 탄핵이고 또 하나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차례로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 오늘은 우선 현실적으로 이렇게 탄핵이 어려운 이유, 탄핵이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의 가능성과 그것의 또 난점, 그것이 좀 어려운 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약간의 변화의 기류가 보이기는 합니다. 이탈표로 볼 수 있는 표수가 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김건희나 윤석열에 의해서 직접 공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의 은혜를 입은 국회의원들 이외에 수도권의 자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류는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 종족수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은 바로 심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국무총리는 한덕수입니다. 이 한덕수는 제가 봤을 때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된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권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사람이고 정말 이제 권력에 엎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고 해서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전국적으로 가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 아니면은 여전히 윤석열을 주군으로 모시고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직무대행을 수행할 사람이지, 자기가 어떤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국회에서의 발언을 하는 내용을 보면 윤석열에 역시 종속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빌붙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탄핵에 유리한 정국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또 협조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다는 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고, 검찰이 윤석열 측근을 비롯해서 그 명태균, 김건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쉴드 쳐주고 이것을 무마해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전혀 윤석열 정부 주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이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를 할 때 이게 이제 형사재판의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뭡니까? 이게 이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민의 여론이 아무리 안 좋고, 아무리 언론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하더라도, 재판에 현출되어 있는 증거가 없으면 판단을 못 합니다. 이를테면 판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증거를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나는 분명히 A가 B를 죽이는 걸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기 때문에 A를 유죄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제출이 돼야 되고, 아니면 목격자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가 목격자면 판사가 자기 재판에서 증언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해야 됩니다. 판사가 아무리 이 사람이 A가 B를 죽이는 걸 봤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A를 무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아무리 국정농단의 혐의가 짙고 국민 여론이 나쁘고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다 하더라도, 제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에서 수사 자료로서 김건희, 명태균을 국정농단에 윤석열이 개입한 내용들에 대한 수사 자료들을 현재 증거로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제출을 거부한다면 그걸 재판 자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 소추를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에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소추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특검이 어떤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를, 국정농단에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그 측근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개입됐다라는 증거를 수사를 통해서 밝힌 다음에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게 돼야 되고, 아니면 그 헌법재판소가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이걸 순순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탄핵 소추가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특검이 있어가지고 그 특검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국정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많이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내용들에 대한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거를 결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 상황에서는 한독수가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아니면 검찰이 되더라도 전혀 그 증거를, 그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 증거들을 제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그 헌법재판소의 구성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그 화면에 지금 헌법 제 111조를 띄워놨는데 거기 이제 2항 3항에 보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제 9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3명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정확히 맞지 않고 엇갈려 있고 임기도 다르기 때문에,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일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인 겁니다. 어떻게 7명이냐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명,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인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뜻대로 임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3명을 또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도 이제 여당과 야당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한 명은 반드시 이제 소수당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한 명은 또 결국은 여당 측 인사, 대통령과 친한 인사,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7명이 친정부, 친대통령의 인사가 헌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헌법재판관 9명을 전부 다 임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임기 기간과 그 다음에 임명 시기가 다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시에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떻느냐?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3명이 공석입니다. 임기 만료로 그만뒀고 그러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명 중에서도 현 정부에서 선임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만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았고 수사 관련 자료도 제출할 리도 없다는 것에 더해서 헌법재판관들의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성향을 보더라도 결코 탄핵이 인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23조가 띄워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돼서 헌재로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심리적 격수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을 계속 끌고 결국은 임기 만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탄핵 심판하지 못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헌법 제 113조가 띄워져 있는데 제 113조 1항에 보면은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탄핵 전족수가 너무 높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과반수도 아니고 6명,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한다면 너무 대통령한테 유리한 거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지도 않은 헌법재판관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 전족수라도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하원에서 하고 상원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대통령을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원칙, 헌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그것도 과반수도 아니고 3분의 2씩이나 찬성을 해야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 하야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지 않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거를 6명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헌법 제113조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탄핵에서 6명의 헌법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로 이것을 뭐 과반수로 줄인다, 5명으로 낮춘다 이렇게 하는 법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법률이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의결 정족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그 헌법재판소로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갔다 하더라도 결국 헌법재판관의 과반수가 아니라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헌법재판관 3명이 지금 임기 만료로 나갔고 6명만 헌법재판관이 있어서 심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을 해봐야 언제 어느 세월에 정말 나머지 재판관들을 임명을 하고 해서 탄핵 심리를 하고 탄핵 그 재판을 선고를 하게 될지도 참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탄핵소추가 참 어렵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과 달리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그 헌법재판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 판결이 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때는 이제 정말로 계엄령 선포를 통한 대선 연기라든지 집권 연장의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할 위험성까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탄핵 소추보다는 결국 종국적으로는 탄핵 소추보다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그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의 가능성, 이제 그 절차, 방법, 그다음에 이걸 막으려는 윤석열의 어떤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헌법과 법률을 살펴본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개헌에서 추진에서의 난점,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그 역사나 철학이나 뭐 경제나 제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냥 시사 분야에 대해서도 좀 방송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만들어보고 한번 내용을 좀 구성도 해보고 또 이것저것 책도 찾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준비가 되는 대로 경제나 시사나 뭐 제가 뭐 전문가나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뭐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그 방송을 한번 만들어서 또 올려보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